네, 김신영 기자.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주 나와야 되는데. 네, 저도 올해는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린. 주주클럽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면 좋은데. 예, 이제 날이 풀리면 바로 제가. 예, 날이 풀려야 지방- 가는군요. 네. 예, 조금 우리 줄여서.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 촬영, 카메라 촬영들은 이 얼거나 눈이 오면은 잘 못 가죠. 네, 그래서 날이 풀려야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봄이 되면 예, 산뜻하게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꽃구경 가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들께 되게 죄송스럽고요. 일단 이 늦게 전달해드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그 한국거래소의 그 주요 경영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 좀 지난해 증시가 되게 많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특별한 해였던 만큼 되게 문제점도 많았는데 한국거래소가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절충하는 방안을 올해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을 탁탁탁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한국거래소가 이제 새해 초마다 내놓는 거 이제 글로벌 거래소가 되기 위한 그런 주요 계획들을 이제 내놓는데요. 올해 내놓은 계획은 이제 올해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증시 거래가 그닥 좋을 것만은 같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래서 거래소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증시의 그 안정화,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그 창구 역할을 할 그 코넥스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내세웠는데요. 그리고 또한 일단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게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시장인 코넥스를 올 상반기 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코넥스.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런 굵직한 사업 외에 또 다른 이제 부수적인 사업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연내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모의 시장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그 파생 상품 시장 그 거래 규모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줄었죠. 예, 경기 위축과 이제 규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올해 이제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그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그 묘한 책을 내놨습니다. 예컨대 미국 달러 선물 야간 개장, 그다음에 주가 지수 옵션, 변동성 지수 선물, 그다음에 석유 선물 등 신상품 도입을 많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그 파생 상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 리스크가 그 커지는 만큼 변동성 리스크를 갖다가 상품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지수 선물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그동안 이 달러 옵션 상품이 거래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 달러 옵션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투자자들이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를 달러 옵션 시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다양한 제도 개선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어떤 그 파생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있는데 코넥스 상반기 중에 이제 설립이 가능하군요, 이게. 네. 지난해 뭐 공청회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창업 초기에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그런 상장 절차보다 되게 간소합니다. 코넥스 시장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문턱을 낮춘 거죠. 상장 문턱을.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로 이제 투자 자격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기관 맞아요. 투자자로 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세제 혜택 등을 줘서 수월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그 상장할 수 있는 그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장 요건인 이제 회사의 자기 자본과 이제 매출 요건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포괄. 예. 이 참 코넥스가 원래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이제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네. 작년에 이제 원래 12월 달에 했었는데 예정됐으면 넘어간 거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기다려. 거래소 규정으로 약간의 꼼수를 부려서 상반기에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의지인데,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원래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 이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기관들이 뭔가 이 꿍꿍이 속이 있어서 작업을 좀 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코스닥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유심 있게 보면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냥 직감적으로 드네요. 직감적으로 드는 거죠. 자, 물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으로 뭐 가겠죠. 어떻게 보면. 신흥 시장의 인프라를 많이 또 수출하게 되나요? 네, 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도 이제 네. 고위 관계 임직원분들이 이제 해외에도 많이 출장을 다니시고 했는데 그 출장 간 이유가 뭐냐면 IT 인프라 구축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증시 거래 시스템을 수출을 하러 다녔는데요. 지난해는 이제 라오스하고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진출했고 올해는 이제 캄보디아 쪽 신흥국 IT 시스템을 이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주요 사업에 넣었고 또 한국거래소가 2년 전부터 외치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100대 기업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겠다. 맞아요. 야심차게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요. 2년 전에 밝혔던 이런 주요 사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소 측에는 왜 아직까지 성과가 없냐라는 이제 주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기업들도 상장하기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리잖아요. 준비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더군다나 해외 기업들은 더 유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 이런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 좋은 거죠. 금융산업 수출 이게 참 부족한 건데 우리나라가 네. 그죠? 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 제한폭 폐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해 아니나 다를까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연일 상한가 치고 그렇다고 또 뭔가 악재가 되는 소식이 나오면 바로 하한가 치고 급락하고 그래서 시장이 정말 요지부동이었잖아요. 이런 시장 때문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던 이런 시장 때문에 이런 상한가제를 폐지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상한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그렇죠. 가격 제한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주가가 오르면 이제 못 오르게끔 막아놓잖아요. 하한가나 네. 상한가나. 그래서 이런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언제부터 생겼나라고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1995년도에는 이 가격 제한폭이 4.6%에서 6%에 올랐대요. 네. 1996년도에는 8%로 오르고 그리고 지난 1998년도에 3월에 12%까지 올랐다가 1998년 12월에 지금의 15%까지 딱 오른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2005년도부터 이제 15%로 제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런 상한가가 이제 투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제 폐지론이 이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상한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왜 상한가에서 매수를 몰리면 유도를 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작전을 하는 거죠. 상한가에서 이제 계속 매수 주문을 내면 개미들이 보고 이 종목이 괜찮은가 보자 하고 그 다음 날에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투기 세력들은 그때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 상한가 제도가 투기에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지적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상한가 제도의 폐지 이런 말이 지난 2007년에도 나왔다고 해요.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근데 반대 입장도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작전을 하게 되면 주가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유동성이 작은 종목일수록 이 상한가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더 요지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주가를 금방 띄우기도 하고 급락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 질서가 더 교란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2007년도에 상한가 제도 폐지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런 의견들이 되게 팽팽히 맞서서 결국엔 추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한가 폐지 앞두고 이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일명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도입된다. 이건 좀 많이 좀
좀 뭐 구체화될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오히려 상한가 폐지 제도보다는 이 그 종목별 서킷 네. 브레이커 도입이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추진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이 현재는 이제 미국과 유럽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폐지 그 이런 제도는 한중일 네, 있고요. 극소수의 국가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 서킷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이것 또한 이제 종목별 그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도구인데 현재 이제 미국과 유럽 등 미국과 유럽하면 이제 금융시장의 선진국 아닙니까? 아. 이쪽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도에 일단은 더 이제 제도 추진을 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킷 브레이커란 뭐냐면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급등락을 했을 때 네. 그때 1분 이상 이렇게 급등락이 지속이 되면 거래를 한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만 이 서킷 브레이커가 적용되고 있죠.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올 1분기에 이제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이제 설계를 마치고 이것 또한 이제 공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연내에 이 도입을 이제 추진할 것을 이제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멀쩡하던 주가가 갑자기 10% 이상 폭 뛴다. 요때 네. 이제 네네. 브레이크를 거래 거는 정지를 거죠. 시켜서 좀 네, 진정시키는 장치인데 예. 이 뭐 아까 그 공청회 때 이 반대 의견이 많았잖아요. 가격제한 폐지에 대해서. 근데 네. 이 묘한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제한 파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폭이 있기 때문에 제한 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폭이 없어지면 투자자들이 어떤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자기 책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폭이 있으니까 요걸 기대고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더 그냥 빠져버리든가 더 날아가 버리든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폭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변동성이 줄어들더라. 왜냐면은 기업의 가치를 알고 그걸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바람직한 시장이죠. 실제로 우리 증시가 막 5% 10% 이렇게 날려줄 때 미국 증시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상한가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른다.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되나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상한가 폐지 우리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폐지. 예. 사실은 이제 이 가격제한부 폐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2박 3일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우리 시장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한 3박 4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거래소 민영화인데, 네. 요게 좀 곧 좀 뭐 기재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거래소의 민영화는 거래소 측의 염원이죠. 아. 항상 갈구했던 염원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소는 네. 민영화 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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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장창 외치고 있죠. 음. 글로벌 거래소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제 지난해 선거일 전날에 거래소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가기 위한 그런 그 발판으로 이제 해외 거래소에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또한 이제 지금 기대감에 가득 찬 상태인데요. 근데 한국 거래소의 그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원래 한국 거래소가 1988년도에 공공기관에서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때 예전부터는 공공기관이었는데 1988년도에 민영화가 됐다가 갑자기 지난 2009년도에 1월에 돌연 이제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으로 다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거래소가
이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발목이 잡히잖아요. 공공기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약을 받고 있었다고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그 공공기관 해제 문제는요, 그 한국거래소가 있는 부산 지역과 그 다음에 금융계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을 크게 키우려면 일단 거래소부터 뭔가 발목을 놔줘야 된다. 그래 맞아요. 더 글로벌 거래소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당선인께서 필요하다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에서 아주 거래소 민영화는 되게 고무적인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어때요? 기재부 입장은요. 그 왜 저희 회사의 앞전에 이대호 기자가 기사를 썼듯이 일단은 올해 그 2월에 25일, 오는 25일에 이제 재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공공기관 그 해제 또는 이제 도입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촉박하죠. 며칠 안 남았죠. 그 발표가 나오기까지. 근데 아직까지 올해는 조금 한국거래소의 그 민영화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임기 기간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기간은 5년 안에는 이제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딱 되지 않을까,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해봅니다. 네, 5년이 아니라 당장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자, 이 거래소의 지분은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25일 날 기재부에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 증권주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길목을 지키고 계시다가 기재부에서 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 증권주를 사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짭짤하게 나지 않을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수정 기자? 바로 오르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예, 이게 쉽게 어렵게 되어온 거잖아요. 만약 그러니까요. 민영화가 된다면. 이 거래소의 일대 주주는 우리투자증권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이제 그 LG증권하고 우리증권이 합병을 하는 바람에 네. 회원사들이 다 지분 가지고 있는데 우리투자증권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보면은 한 4.6% 1등이고 삼성증권은 적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합병 같은 게 안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3%가 좀 안 되는 거 같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민영화다 해가지고 이거 상장한다 이렇게 얘기되면 삼성증권 사시면 안 되고 우리투자증권 사야 되고, 그래서 또 그 중소 중견 증권사 중에서는 어디가 많냐? 유진투자증권이 좀 많아요. 유진투자증권이 좀 많습니다.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지분이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부증권도 사이즈 시가총액에 비하면 뭐 거래소 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탐험 떠나보는데 오늘 탐험은 재미난 얘기이기도 하고 약간 좀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한번 떠나보시죠.